그러면 쌤 나눠준 게 오늘 그 PPT 자료고, 그리고 순서를 보면 이때까지 했던 거 진짜 키워드만 좀 뽑아 볼 겸, 그리고 쌤이랑 뛰어넘었었던 단어의 의미 좀 꼼꼼하게 볼 거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실제 대전 학교 기출들 좀 가지고 와가지고 너네들이 요거 약간 내신형으로 풀 수 있는지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 그리고 쌤이 나눠줬던 책 풀고 질문할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가지고 와서 질문 좀 하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간단할 거야, 얘들아. 그럼 앞에는 진짜 뭐 쭉 훑는다는 개념으로 한번 복습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모두 뭐 손이 빼고 전부 다 이제 내신 대비 시작하면 음원부터 들어가는 거 맞잖아. 그치? 그리고 얘들아, 중세국어 안 들어가는 거 맞지, 다들? 중세국어 들어가면은 쌤이 또 그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문법 요소 요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의문하면은 생각해줘야 되는 게, 개념은 당연히 내신이니까 생각해야 돼. 뜻을 구별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그냥 포인트를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의문은 음소와 운소가 합쳐진 말이라고 했는데, 음소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다고 했어. 그리고 우리 자모 같은 경우에는 그느드, 아, 야, 어, 여처럼 다 자를 수 있지. 그래서 우리 음소는 다른 말로 분절 의문이라고 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분절 의문. 자, 그리고 운소는 써놓은 것처럼 길이, 그 다음에 높이, 그 다음에 세기 같은 걸 얘기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얘기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얘는 비분절 의문이다 라고 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말에서는 요 장단만 운소로 취급하고 있는 것도 알지? 그래서 이렇게만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계속 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문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올 건데, 내신에서는 의문 변동보다 이 체계가 더 어렵게 나올 거야. 그래서 이 체계라고 한다면, 얘들아, 표처럼 돼 있는 거 있잖아. 쌤이랑 옛날에 막 얼굴 그려가지고 위치 같은 거 찾고 했던 거. 그 표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 자, 그랬을 때 일단 우리 자음과 모음의 체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표를 만드는 기준이 자음은 조음 위치와 방법이라고 했어. 그치? 그리고 이때 조음은 발음이라고 바꿔서 얘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음이라는 것은 공기의 흐름이 쭉 나오다가 방해를 받아서 만들어진 말인데, 이때 방해를 받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5개로 나뉘는 거 맞지? 그래서 입술 소리냐, 아니면은 치조음이냐, 목구멍 소리냐, 이렇게 나뉜다는 거,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방법은 얘가 공기가 막혔다가 터지면서 나는 건지, 아니면 터지다가 코로 나오는 건지, 그리고 흘러나오는 소리인지,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이런 것들과 관련된다는 거 생각해야 돼. 그리고 특히나 얘는 음운 변동이랑 엮어서 이 자음이 변할 때 어떤 것들이 변하는지, 이 기준이 변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본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꼭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이따가 문제로 볼 거야. 자, 그리고 모음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얘는 단모음하고 이중모음으로 같이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거 맞지? 자, 그리고 얘도 이제 어떤 체계를 외우려고 할 때 너네들 알고 있는 거, 뭐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그렇게 좀 10개의 우리 단모음 체계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10개로 나뉜 것도 기준이 있다고 했어. 혀가 전설이냐 후설이냐, 아니면 고모음이냐 중모음이냐 저모음이냐, 그리고 평순이냐 원순이냐, 이것도 그 키위 제외 여기다가 전부 다 너네들이 맞출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도 자주 나오는 게, 예를 들어 키위 제외해 할 때 이렇게 갈 거야. 그럼 이 모음하고 비교할 때 입술이 얼마나, 입이 얼마나 벌어지느냐, 이런 걸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삥 둘러서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이 기준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이 성절음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말 뜻 좀 알아둬야 된다고 했어. 모음은 그 자체로 음절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야. 음절을 구성하다. 그러면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음절이 뭔데? 음절. 자, 음절이란 말도 꼭 기억하셔요. 음절은 소리 나는 대로 읽었을 때 한 글자야. 소리 나는 대로 읽었을 때의 한 글자니까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요. 아셨죠? 그래서 예를 들면 깊이라는 단어가 있어. 근데 얘를 읽어봤더니 연음이 돼서 깊이가 됐네. 그럼 두 번째 음절이 뭐냐라고 하면 피라고 대답을 해줘야 된다고.
알겠지? 발음할 때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러한 음절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모음 혼자서도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야. 이런 식이지? 요거. 우리 이거 읽을 수 있지, 얘들아? 소리 나는 대로 읽을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읽을 수 있으니까, 아, 모음만으로도 음절을 구성할 수 있다. 요런 성질이 성절음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소리 나는 대로 읽었을 때 라는 거 반드시 기억. 그래서 의문은 앞부분은 이렇게만 정리하시고 체계표는 너네들이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의문 변동은 지금 다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좀 포인트만 잡고 가도록 하면, 일단 의문 변동이라는 말 자체가 의문이 아까 우리 자음 모음이라고 했지? 그럼 자음 모음이 바뀌는 현상을 의문 변동이라고 한대. 그치? 자, 그리고 아까 봤던 기피처럼 연음되는 경우에는 뭐 떨어지거나 들어가거나 바뀌는 그런 자음 모음이 없어. 그래서 연음은 의문 변동이 아니라는 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초성 자리에 이응은 자음이 절대 아니라고 했지? 그리고 이거를 써둔 이유는 뭐냐면 최소 대립상 때문에. 실수를 여기서 많이 하는겨. 최소 대립상. 그럼 우리 최소 대립상의 개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소리 차이가 딱 하나지. 단 하나의 소리 차이 때문에 뜻이 구별되는 거. 그래서 다른 것들은 잘 찾아. 뭐 불, 풀, 불, 뿔 이런 것들은 초성 자리가 다르네. 그러니까 최소 대립상이네 라고 잘 찾는데 알, 발 이런 게 왔을 때 여기도 초성 자리 하나만 다르네 라고 하기에는 초성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없는 것과 있는 걸 비교하는 것 자체가 최소 대립상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죠? 이거 조심해야 될 것만 좀 표시. 자, 그리고 밑에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라고는 써놨는데 지금 뭐 볼 수 있는 건 없어요. 나중에 문제 풀면서 조금 깊게 들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여기 추가적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학교, 들어가지 않는 학교들이 있을 텐데 얘네들은 걱정할 게 없는 게 나오더라도 거의 보기로 줄 거야. 얘네들의 뜻 자체를 줄 거야. 그리고 사이소리 현상에서도 쌤이 하나는 좀 짚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고 요거 우리 요거 이 넷가라는 말을 봤을 때 일단 요 형태로 주잖아? 그럼 물어볼 수 있는 게 사이소리 현상이 아니야. 되겠지? 그럼 얘 발음 형태를 보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찾을 거 아니야. 그치? 아, 이거 하나 더 있었네?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건 얘가 어떤 음운 변동을 거쳤어? 라고 해서 끝이 일어난 다음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와 같은 일반적인 음운 변동을 물어볼 거야.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을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라는 말하고 가라는 말을 합쳤더니 얘가 갑자기 뜬금없이 넷가라고 발음이 돼. 두 말을 합쳤더니 중간에 어떤 소리가 났거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 교체냐 음운 변동을 물어보는 그 뉘앙스하고 사이소리를 물어보는 뉘앙스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쌤 밑에다가 써놓은 것처럼 사이소리가 뭐다? 두 말을 합쳤더니 갑자기 어떤 소리가 나는 거야. 됐지? 그리고 그 어떤 소리는 보기에서 무조건 주겠지만 세 가지로 기억은 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방금 본 것처럼 두 말을 합쳤더니 뒷말이 된 소리가 돼. 뒷말이 된 소리가 돼. 그리고 두 말을 합쳤더니 얘들아 어떤 소리가 덧나? 그치, 후 더하기 나를 했더니 훗날이라고 해서 니은이 덧나. 그리고 마지막 깨하고 잎을 더했더니 니은 니은이 덧나. 요 정도의 소리가 덧난다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그리고 얘들아 이거를 음운 변동에서 만약에 다룬다는 거는 음운은 발음과 소리 차원이야.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가는 게 맞아. 그리고 나서 그럼 시옷을 어떻게 적을 건데? 라고 하는 건 이제 표기 문제야. 그럼 표기 문제는 한글 맞춤법으로 들어가요.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한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있어도 되고 만약에 한글 맞춤법이랑 이어준다 하더라도 그 규정 자체를 가지고 올 거야. 크게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셨죠? 모든 조건을 준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 두음 법칙을 했을 수도 있는데 쌤이랑은 안 하고 갔거든. 너무 옛날 음운 변동이라.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이것도 추가적으로 적기는 할게요. 자, 두음 법칙 옆으로 좀 오면 그때 안 하고 가가지고 두음 법칙.
그리고 이 두음 법칙은 좀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여기에 좀 들어가기가 애매해. 왜냐면 두음 법칙이란 것 자체가 두 가지에 걸쳐 있거든. 자, 그러면 어떤 뜻인지 볼게. 일단 얘는 한자어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말 그대로 두음이라는 건 머리 자리야. 맨 앞자리라고 생각하면 돼. 자, 한자고 단어 첫머리 자리. 단어 첫머리. 길게 얘기하면 한자어 첫머리 자리에 올 수 있는 말이 제한된다거든. 쉽게 말하면 못 오는 애가 있다고. 그럼 만약에 얘들아 못 오는 애가 왔어.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돼? 오면 안 되는데 왔어. 어떻게? 떨어뜨려, 없애버려, 혹은 다른 말로 바꿔버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겠죠? 자, 그러면 두 가지로 한번 볼게. 자, 그 자음이 일단은 밑에다가 써줘. 니은하고 리을이야. 한자어의 니은하고 리을은 웬만하면 맨 앞자리 못와. 못와. 자, 그러면은 왔다고 쳤을 때 어떻게 한다? 떨가버려. 탈락시키자. 탈락시켜. 자, 이 경우가 뭐냐? 한자어 맨 앞자리에 니은하고 리을이 왔는데 그 뒤에 하필 이나 반몸이라는 몸이 바로 이어질 때 요때 떨가버려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사리 분별 잘한다 할 때 리 있지, 리. 사리 분별. 그러니까 요 리, 사리 분별 할 때 이 리는 뒤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 하지만 얘가 정말 그 사람은 리성적인 사람이야 할 때 그 리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얘를 떨궈버려. 이렇게. 그리고 떨어뜨린 채로 표기도 해버리지. 이해되지? 그래서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을하고 우리 이하고 만났을 때 이렇게 하는구나. 한 가지만 더 볼게. 그래서 보면 우리 집은 추석 때 차례를 지내요 할 때 뭐 예의를 갖춰 할 때 그 레자야. 뒤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얘가 맨 앞으로 가니까 떨어져 버려. 되겠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진짜 오면 안 되는 게 왔을 때 떨어지는구나. 이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는 떨구는 경우, 지금은 바꾸는 경우도 있대. 바꾸는 경우. 자, 그리고 어떻게 바꿀 거냐면 한자어에서 리을이 맨 앞에 오잖아. 그러면 얘를 니은으로 바꿔. 모음은 그닥 제한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보면 경로당 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 근데 얘가 맨 앞으로 오면 노인으로 발음이 되고 그 다음에 표기에까지 반영이 된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쓸게. 그리고 나서 즐거울 낙자, 오락처럼 뒤에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우리의 맨 앞으로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니은으로 바뀌어 나타내지. 이거는 발음이니까 이렇게 그냥 연음 처리할게. 그치? 낙원으로 바뀌어 나타난다는 거. 이게 두음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안 가르쳤으면 굳이 막 깊게 갈 필요는 없어. 그리고 이런 거 가르쳐 놓고서는 어떻게 낼 거냐면 이런 거 딱 주는겨. 주고 난 뒤에 니은 맨 앞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반몸 이로 시작해. 그럼 왜 이거 유스가 아니라 뉴스야? 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치? 그리고 또 똑같은 맥락으로 녀석. 이것도 역시나 뭐가 아니기 때문에? 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들아. 얘 두음법칙의 예십니까? 라고도 물어봐. 이 유학자 애들아 유교할 때 그 유, 선비 유자거든? 그러면 얘는 선비 류자가 아니었지. 그러니까 얘는 두음법칙이 일어난 애가 아니야. 그냥 원래부터 유였어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요렇게 내기까지 하는데 사실 가르쳐 놓고 내요. 잘 안 가르치고는 내기가 너무 어렵거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뭐 두분 법칙은 요런 거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줘. 자, 그러면 의문에서 봐야 되는 건 요게 끝. 그리고 뒤로 좀 넘어가시면요. 형태소입니다. 형태소. 이거 지울게. 자, 형태소로 가면 아까 의문이 뜻을 구별하는 애였다면 얘는 뜻을 가지는 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형태소도 4개가 있었어. 그리고 4개를 도출하기 위한 기준이 있었네. 그래서 기준에 따라 자립성이 기준이면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뉠 거고, 그치? 의미의 허실로 나눈다면 실질 형태소하고 형식 형태소로 나눈다는 거, 이 정도로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건 개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긴 문장을 하나 주고 센 건 짧은 거 가지고 왔어. 일단 얘 형태소 몇 갠데? 학교에 갔다. 형태소가 몇 개일까? 이거 5개 아니야? 띠용 학교 하나. 이것도 혹시 학이랑 교랑 나눠야 되니? 학 5개로, 이거 1개로 하자. 학교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에, 가, 앗, 다 해서 5개. 그쵸? 자, 그리고 실질 형태소의 개수는? 그치? 학교라는 거 하나, 가다라는 거 하나 해서 2개. 그리고 의존 형태소 몇 개? 3개야, 4개야? 하나, 에, 하나, 가, 앗, 다 뭔가 다 붙어줘야 되는 애들이니까 얘는 4개. 이렇게 정리하는 거 맞지? 그리고 요거는 형태소만 봤지만 조금 어렵게 내는 학교에서는 그러면 단어는 몇 개인데? 까지도 갈 수 있어요. 아시죠? 그럼 단어는 이따가 볼 테니까 형태소 이거 뜯는 거는 연습 좀 해줘. 알겠지? 이거 셀리다가 시간 다 가고 자꾸 한 번 좀 어려운 문장으로 연습을 해두면 괜찮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뒤로 넘어가서 그럼 형태소 뛰어넘어. 그러면 그 다음 형태소보다 더 큰 단위인 단어 품사로 가게 됩니다. 자, 품사는 개념을 웬만하면 조금 기억해주는 게 좋아요. 일단 단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단어를 분류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갈래를 우리는 품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묶었다? 문법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 그러니까 조사랑 붙을 수 있는 애들 요렇게, 소수로 자리 올 수 있는 애들 요렇게 묶어놓은 갈래를 우린 품사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기준, 형, 기, 의 이렇게 외우라고 했지. 그리고 형태라는 기준은 뭐를 할 수 있느냐? 활용할 수 있느냐, 형태 변화하냐, 활용할 수 있냐라는 거고, 그리고 기능은 진짜 어떤 역할을 하냐. 그래서 몸이 되면 체언, 그 다음 서술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으면 용언, 그 다음 수식하는 애들 수식언 이렇게 간다는 거. 그리고 이때 의미라는 애가 단어의 개별적인 의미 아니라고 했어. 품사 전체가 가지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되겠죠? 이런 기준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품사의 통용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를 가질 수 있대.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맥락에 따라서 봐주면 돼. 그래서 예를 들면 만세. 자, 그 사람은 만세를 누렸다 할 때는 이거 품사 뭐야? 일단 를 조사랑 교랍을 했어. 체온이니까 명사겠지, 그치? 그러면서 대한민국 만세 할 때 그 만세는 감탄사, 그렇지. 명사이자 혹은 감탄사 2가지로 쓸 수 있고, 그리고 더 쉬운 거 보면 거기, 그는 거기에 있었다 할 때는 명사, 대명사지, 그렇지. 그리고 거기 있어라 할 때는 있긴 있는데 거기 있어. 부사, 그치. 그래서 이거 맥락에 따라서도 또 나뉠 수 있어. 대명사랑 부사랑 이런 경우를 우리는 품사의 통용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틀리면 이런 데서 틀려. 우리가 처음 보는 애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풀고 많이 틀려보면서 가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품사가 어려운 이유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좀 애매한 애들이 있잖아. 그래서 애매한 애들 좀 가지고 왔어. 그래서 조심해줘야 되는 게 수사랑 수관형사거든. 예시 필요 없이 구분해야 되는 그 기준들을 생각을 해보자. 일단 수사랑 수관형사, 이거 뒤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맞지? 그치? 수사는 뒤에 뭐 와야 돼?
조사가 와야지. 체온이기 때문에 조사가 와야 되고요. 수관형사네. 그럼 관형사니까 누구 꾸며줘야 돼? 체온 꾸며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뒤에 오는 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뒤. 자, 그리고 똑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야. 의존명사 조사가 좀 헷갈리는 경우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뿐, 대로, 만큼. 그렇지. 뿐, 대로, 만큼. 자, 얘도 품사의 통용 예시가 맞습니다. 그럼 뿐, 대로, 만큼이 어떻게 구분이 되냐 했을 때 얘가 만약에 의존 명사야. 그러면 체온인데 의존적인 거 맞지?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의 수식이 필요해? 앞에? 꾸며줘야 되지. 누가? 체온을 꾸며주는 거? 관형어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그래서 의존명사가 되려면 앞에 뭐뭐 할 뿐이다, 먹는 중이다처럼 뭐뭐는 은는을던과 같은 관형어가 와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조사라면 그 앞에 뭐가 와야 된다고? 체온이 와야지. 너뿐이다. 그치? 법대로 해라. 그래서 얘는 앞이 뭐냐에 따라서 나뉜다는 거.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동사, 형용사 요거 나누는 문제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이번에. 근데 얘는 진짜 많았잖아. 그래서 이따가 문제로도 나올 거니까 그냥 우리 동사, 형용사 나누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만 좀 생각을 하자. 문제 풀면서 봅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 격조사와 보조사를 나누라고 하는 극악무도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이것도 사실 문제 풀면서 익숙하게 하는 수밖에는 없어. 그러니까 문제되지 않는 건 주격조사 이가 깨서 이런 건 문제 안 돼. 목적격조사 을을 문제 안 돼. 그치? 복격조사 이가 문제 안 돼. 서술격조사 이다 문제 안 돼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건 보통 부사격조사. 됐지?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여러 가지 문제 풀면서 보조사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거꾸로 보조사를 좀 기억하시면 돼요.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쌤이 나눠줬던 그 문제 있지. 그 문제집에 요거 다루는 문제들 있거든. 그래서 꼭 잘 기억을 해두세요. 틀리면서 배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은는 그 다음에 뭐뭐까지 마저 요런 것들은 전부 다 보조사구나 이렇게 가게 될 거야. 아셨죠? 자, 그래서 요거 품사의 통용 헷갈리는 것들은 많이 풀어보면서 틀리시면 된다고 했고 우리 시험 치기 전에 틀려봐야 되고 자, 그리고 나서 또 뒤로 좀 넘어가면 이제 곧 의미가 나와요. 단어죠, 단어. 자, 그러면 얘도 개념부터 가야 돼. 자, 단어는 자립성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했어. 됐지? 근데 예외가 있네. 조사는 단어잖아. 근데 조사는 뭐가 없다고? 자립성은 없어. 그치? 그래서 우리 단어에는 조사도 포함된다. 자립성을 가지진 않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자꾸. 어간 다음에 무조건 뭐 와야 돼? 어미가 와야 돼. 그치? 그리고 체온 다음에 뭐가 와야 돼? 조사가 와야 돼. 그래서 요거 문제 낼 때 어떻게 물어볼 거냐면 야, 어미도 무조건 어간 뒤에 붙는 애고 조사도 무조건 체온 뒤에 붙는 애야. 근데 얘는 단어 취급하는데 얘는 왜 단어 취급 안 해?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앞에 오는 애들의 성격이 달라. 우리 체온은 워낙에 조사를 생략하고 자립성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혼자 잘 써. 근데 어간 같은 경우에는 자립성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립성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앞말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되셨죠? 이것도 굳이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수능 특강 옆에 살짝 이렇게 써놨기는 했더라고. 그래서 한 번 더 언급은 하고 갑니다. 앞에 오는 애의 자립성에 따라서 조사도 단어로 본다. 이해만 해줘.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거 보면 준 이유 알지? 이제 단어가 몇 개인지를 보는 겨. 한번 실어볼까? 단어 몇 개일까? 형태수까지는 안 물어볼 거야. 너무 머리 아파. 단어만 보면 7개 맞지? 맞아. 다 찾았어? 자, 보면 가 학교로 빨리 달리다 가다. 그치? 그래서 우리 이 단어 같은 거 생각할 때도 사전에 어떻게 올라가 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단어의 형성으로 가게 되면 단어를 만드는 과정으로 간다는 거야. 그랬을 때 원래 그 어근 혼자만 가지고 이것만으로도 단어가 되는 경우 우리는 단위로라고 해요. 하늘, 땅, 가다, 오다, 날다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단어 형성할 때 조금 실수하지 말라고 했던 게 어미는 그냥 무시하자고.
알겠지? 날다 할 때 형태소는 두 개일지언정 단어 할 때 이 어미는 고려하지 않기. 자, 그리고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게 이 복합어라는 건데 어근과 어근이 만나면 뭐고? 합성어고, 그치? 그리고 어근과 접사가 만나면 파생어야. 그래서 사실 얘들도 이런 것도 파생어였어? 라는 걸 느껴야지만 너네들이 실수가 좀 덜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큰 개념으로 정리할게요. 자, 그럼 합성어에서 포인트를 찾으라고 한다면 요 두 가지지 뭐. 그치? 그 중에서도 더 중요했던 건 통사, 비통사라고 했어. 무조건이지, 무조건. 자, 그리고 거꾸로 우리 통사, 비통사는 정상적인 국어의 단어 배열법이랑 일치해야 돼. 그래서 오히려 비통사를 외우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말의 정상적인 말을 보면 어간 다음에 무조건 뭐가 와야 돼? 어미가 와야 돼. 그치? 어미 없는 경우 찾아주는 거. 그리고 나서 부사는 보통 뭐를 수식해야 돼? 용언을 수식해야 돼. 근데 부사가 갑자기 명사 같은 거 수식하고 있으면 비통사라고. 그치? 그리고 어순도 생각해보면 우리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서잖아. 그치? 근데 우리 독서처럼 읽는다, 책을 서술어 먼저 나오는 것도 비통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요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그리고 합성어에서 대등이냐, 종속이냐, 융합이냐 이건 의미에 따라서 나눈 건데 학교에서 안 했다면 넘어가도 돼. 왜냐면 수능 특강에서도 굳이 실어놓지는 않았어.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낸다면 보기로 주겠지. 두 개를 합쳤는데 의미가 대등해. 의미가 수식관계야. 그 다음에 새로운 의미로 가. 이렇게만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파생어로 가면 여기서는 사실 이게 접사야? 라고 하는 걸 좀 느끼는 수밖에 없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접사가 포인트니까 이 접사의 종류도 한정적 접사와 지배적 접사 두 가지로 나누고요. 다른 기능은 똑같은데 우리 지배적 접사가 하는 기능은 뭐까지 바꿔? 그렇지, 품사까지 바꿔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근데 품사를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얘들아 우리 피동전미사 뭐 있지? 이희릭이 있잖아. 그치? 근데 걔는 잡다와 잡히다 둘 다 동사잖아. 그치? 그럼 얘들은 품사를 바꾸지는 않아. 그럼 이때 피동전미사 희는 지배적 접사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통사 구조를 바꿔주기 때문에 얘도 지배적 접사로 봐요. 내가 토끼를 잡다 할 때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요 관계였는데 이번에는 토끼가 나에게 잡히다 해가지고 주어는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부사어가 생겼어. 그래서 문장 전체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꼭 품사뿐만이 아니라 통사 구조, 문장 구조에 영향을 끼쳐도 지배적 접사라고 봐요. 보통은 파생, 사동이나 피동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잘 이어줍니다. 이해되지? 자, 그리고 우리 합성어랑 파생어랑 할 때 얘가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합성어야 파생어야 애매한 경우가 있다고 했어. 그럴 때는 전부 다 분석을 해가면서 의미가 가장 가까운 걸 찾아내는 걸 IC 분석,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이라고 했어요. 이거 옛날에 쌤이랑 했던 거 기억나지? 뭐 민물고기냐, 민물고기냐 했던 거. 그래서 이런 것도 키워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조금 처음 하는 개념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요거 보는 거 의미 관계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 그래서 그냥 좀 가볍게 한번 갈게요. 자, 일단 단어의 의미 관계라고 하면 진짜 이 단어하고 이 단어하고 어떻게 묶일 수 있는데 얘네들의 관계가 뭔데에 대한 거래. 그리고 유의 관계와 반의 관계와 그 다음 상하 관계가 있는데 아마도 반의 관계에서 문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낼 만한 게 거기밖에 없어. 자, 그러면 유의 관계부터 갈게. 일단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가 있대요. 이게 다야. 자, 그리고 예시를 보면 얼굴과 낫. 비슷한 거 맞지? 뜻. 그리고 빈곤하다, 가난하다. 비슷한 거 맞지? 그리고 가끔 덜어 비슷해요. 그 다음 속, 안, 틈, 결을 다 비슷합니다. 됐죠? 이런 걸 보고 유의관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얘들아 비슷한 거지 똑같은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어떨 때는 대신 쓸 수 있고 어떨 때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있대.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 건물 속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다. 이거 둘 다 돼? 안 돼? 둘 다? 되죠. 건물 속으로 들어갔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자, 근데 밑에 거 보면 1시간 속에 돌아올게. 1시간 안에 돌아올게. 이거 누구 안 돼? 속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비슷하기는 하지만 완전 똑같지는 않네. 그럼 이게 언제 같이 쓰일 수 있냐면
공간적인 의미일 때는 언제나 치환이 가능한 것 같아. 근데 시간적인 개념에서는 의미 차이가 생기나 보다. 이렇게 도출해주면 돼. 자, 그리고 밑에도 똑같이 가보면 너무 바쁜 나머지 쉴 틈 쉴 겨를이 없다. 둘 다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리고 이것도 옆에 보면 얘들이 시간이랑 관련될 때는 둘 다 쓸 수 있구나. 자, 근데 틈을 막아야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거지. 겨를은 막을 수가 없지? 왜냐면 이것도 공간의 의미랑 결합될 때는 또 안 되는구나. 요 정도 그냥 도출해 줄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요 틈 결을 요게 기출에 최근에 나왔던 기출 중에 하나일 거야. 내가 기억이 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요 정도로 정리를 좀 해주고, 유의관계 얘들아 됐지? 완전히 똑같은 말은 없어. 자, 그리고 이제 중요했던 건 반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했을 때 보면 의미들의 대립관계인데 이 두 번째 게 너무 중요해. 자, 이 단어를 다 분석을 한번 해볼 거래. 자, 예를 들면 소녀라는 말을 분석해 보니까 얘는 일단 남자가 아니야. 그치? 그리고 나서 일단 인간은 맞아. 그치? 그리고 인간이면서 남성이 아니면 여자잖아. 근데 여자 중에서도 나이가 어려. 이런 게 소녀래요. 됐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의미 요소라고 하거든. 그랬을 때 우리 소녀와 대조가 되는 건 대립관계에 있는 건 소년밖에 없다는 거야. 됐죠? 왜 그러냐면 일단 얘는 남성성이 없는데 얘는 남성성이 있어. 요거 하나 차이 나는 거 맞지? 그리고 인간과 나이는 동일해. 그래서 이 의미 요소를 분석해 봤을 때 요런 의미 자질 하나만 차이가 난다? 이때 우리는 반의관계라고 한다는 거야. 그게 이 밑줄 그어놓은 요 얘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랬을 때 나머지를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그럼 소년하고 여자하고는 왜 안 되는데? 라고 했을 때 나이라는 요소까지도 다르잖아. 그렇게 두 개가 틀리네? 그러니까 반의관계가 아니야. 그리고 할머니랑 이렇게 왔을 때도 나이도 틀려. 그 다음에 남성 요것도 틀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틀리기 때문에 대립관계라고 볼 수 없대요. 이해되죠? 이해돼요. 두 가지 이상이 다르면 안 돼. 무조건 한 가지만 달라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요러한 의미자질, 딱 한 개의 의미자질로 좀 이 반의관계를 가지고 있는 예시를 보면 여자와 남자, 그 다음 죽음, 삶, 길다, 짧다, 있다, 벗다 등 요런 것들이 반의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 쌤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요거 뜻. 알겠지? 의미 요소가 하나만 다르다가 어떤 뜻인지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뒤로 가서 이거. 여기는 기출에서도 그래도 꽤 나왔던 부분이야. 자, 반의관계는 또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 상보 반의어, 정도 반의어, 방향 반의어 이렇게 이름은 다 알고는 있어야 돼. 학교에서 했다면. 자, 했을 때 상보 반의어는 상호 배타적 관계라고 되게 어렵게 나왔잖아.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오면 얘는 절대 못 와. 얘가 오면 얘는 절대 못 와. 그러니까 내가 남자면 여자일 순 없어. 그리고 내가 여자면 남자일 수 없어. 이런 관계를 우리는 상보 반의어라고 해요. 됐죠? 자, 그래서 얘를 좀 구분하는 그런 방법이 뭐냐면 둘 다 한번 부정해 보면 돼.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말이 안 되지? 그런 경우에는 상보 반의어라고 봐요. 됐을까? 그리고 또 마지막에 있는 이 수식 X 요거는 뭐냐면 나는 매우 남자야. 이런 표현도 안 돼. 수식도 안 되는 관계를 우리는 상보 반의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딱 마지막에 정리하면 극단적인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되게 극단적인 거.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예시를 보면 사는 거 아니면 죽는겨. 참 아니면 거짓이요. 금속 아니면 비금속이지. 그치? 그리고 이거 장기 아니면 까투리요. 이건 뭐냐면 꽁의 종류는 단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되죠? 암컷, 수컷 이걸로 나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도 반의어는 되게 쉬운데 진짜 그 정도를 정도 뭔가 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대립되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보 반의어랑 완전히 반대인 게 둘 다 부정이 가능해. 짧은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야. 애매한 거. 그리고 또 이 물은 차갑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아. 다시 말해 미지근해 라는 중간적인 언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식 가능하다는 거 매우 차가워. 가능하잖아. 왜냐면 정도니까. 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두 개 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중간 언어가 있냐 없냐 이런 걸로도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방향 반의어 얘들아 이게 가장 헷갈려. 되게 헷갈려. 난 아직도 이게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되는데
일단 방향 반의어는 말 그대로 방향상 대칭을 이뤄야 된대. 그래서 예시를 보면 이 방향 반의어도 두 가지의 이렇게 하위가 있는데 일단 이동하는 측면에서 방향성의 차이를 보이는 거래. 가는 거 아니면 오는 거. 이동성. 되겠지? 그리고 앞이 아니면 뒤. 이것도 이동성. 그리고 오르는 거 아니면 내리는 거. 그러니까 전부 다 어디를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들이래. 되겠지? 그래서 요거 보고 쌤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닌 중간 지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해가지고 정도 반의어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얘는 정도라기보다는 그냥 이동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방향 반의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되겠죠? 그리고 더 난감한 게 뭐냐면 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방향성 그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낮은 위치가 있으면 높은 위치도 있는 거잖아. 그 관계. 스승 아니면 제자야. 인간관계로 봤을 때. 그리고 부모의 아래는 자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 그리고 선배가 아니면 후배다.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이게 가장 조금 난감하기는 한데 그냥 방향 반의어는 좀 이런 그 뉘앙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 인간관계라는 뉘앙스, 그 다음에 이동이라는 뉘앙스. 되겠죠? 그리고 위에 것들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그냥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됐죠? 나 예시 안 가져왔나? 안 가져왔네? 자, 그러면은 이제 반의관계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봤을 때 이 반의관계는 또 하나의 단어가 무조건 하나의 단어와 대립적인 관계를 가지는 건 아니래. 자, 요 쓰임을 한번 볼게. 자, 벗다라는 하나의 단어는 맥락에 따라서 반의어를 여러 개를 가진대. 외투를 벗어, 반대는 외투를 입다. 됐지? 벗다와 입다. 그 다음에 누명을 벗었어. 대신 누명을 썼어. 됐죠? 그리고 또 배낭을 벗었어. 배낭을 맸어.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반의어가 있다라는 거 그냥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그냥 쌤이 기출 같은 거 분석하다 보니까 모의고사 기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 됐죠? 이것도 간단하게만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상하관계라고 가면 어떤 단어가 다른 단어의 밑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단어를 포함할 수도 있대. 이런 관계를 우리는 상하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그 말을 상위어라고 할 거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말을 하위어라고 할 거야. 자, 했을 때 우리 이 멸치라는 애를 보면 얘는 물고기보다는 아래에 있는 거 맞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물고기의 하위어고 그 다음 이 멸치는 물고기 하위어고 그 다음에 물고기는 멸치의 상위어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멸치, 꽁치, 상어, 잉어, 붕어 얘네들은 한 이 라인에 있기 때문에 동위어라고 한다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진짜 간단하지? 자, 그리고 나서 요거를 조금 어렵게 내기 위해서 용어적으로 좀 어렵게 표현을 하는데 일단 상위어로 가면 갈수록 내용이 포괄적이고 보편적이어야 된대. 이것도 좀 이해를 해줘. 자, 그러니까 동물이면 그냥 발이 있어야 된다. 뭐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좀 추상적인 내용으로 가게 될 거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특징이 두드러져야 돼. 그래서 더 세세하고 개별적이어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들아 이것도 하나 이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의미 요소가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봐봐. 잘은 모르는데 사과도 종류가 되게 많대. 청사과, 그 다음 청사과, 그 다음에 홍옥인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새 새롭게 나오는 뭐 되게 조그만한 한입사과 이런 것도 있대. 그러니까 사과의 종류가 되게 많아. 한입사과. 자, 그러면은 우리 사과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 상큼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일단 또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동글해야 되고 그러니까 요런 어떤 의미사질이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청사과가 되기 위해서는 사과가 가졌던 의미자질까지 온 다음에 얘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밑으로 가면 밑으로 갈수록 추가되는 의미 요소들이 많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의미 요소도 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위어, 하위어 이것도 간단할게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오나 해서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거 답 한번 찾아볼까? 상하관계가 아닌 거. 이거 바로 나와야 돼. 이거 답 몇 번이야? 3번 또? 일단 확실한 거는 언어 아래에 영어 있는 거 맞지?
언어라는 거 안에 영어, 한국어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제끼고 동물, 호랑이 이것도 맞잖아. 동물 안에 이거 있고 그럼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 근데 우리 설화는 이거는 약간 그 문학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네. 설화는 신화, 민담, 전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설화라는 거 안에 세 가지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맞아. 그럼 답은 2번인데 그럼 2번을 제대로 된 상하관계로 바꾸려면 시계 밑에는 손목시계, 벽걸이 시계, 그 다음에 전자시계 이해되지 얘들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초침으로 가면 이 시계를 분석한 거기 때문에 그 위치 상하관계가 아니야. 아셨죠? 분석이랑은 달라. 그 종류가 점점점 세부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 되겠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얘들아 여기까지만 보고 잠깐 쉴 테니까 좀 정신 차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 이 의미 변화라는 건데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읽으시면 돼요. 이거 중세국어 때 나올 거야. 자, 의미가 옛날에 쓰인 거랑 다르게 커지는 경우가 있대. 그래서 그냥 쭉 보세요. 영감님이라는 말이 지금은 나이 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 할아버지들. 그치? 근데 옛날에는 벼슬한 사람을 얘기했대. 그 나이 많은 사람 중에서도 벼슬한 사람이었어. 근데 그 벼슬에서 이제 벗어나서 모든 나이 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확대된 거 맞죠? 그치? 그리고 두 번째 먹다는 처음에는 음식류를 먹다를 얘기해야 됐어. 근데 지금은 마음을 먹다처럼 추상적인 것까지도 먹을 수 있게 표현을 하는 거야. 됐지? 그리고 다리라는 것도 우리 사람이나 동물 다리만 됐었는데 책상 다리처럼 무생물도 이렇게 포함하게 됐대. 됐지? 그래서 요 첫 번째 의미. 그리고 축소라는 거 이거 옛날에 너네들 중세국어 할 때 다 봤던 거지. 놈이라는 거 모든 사람이었어. 근데 욕할 때만 쓰이는 거니까 축소. 그리고 사랑하다라는 건 생각하다 그 다음에 또 사랑 진짜 러브 의미 두 가지로 쓰였는데 지금은 러브의 의미로만 쓰이니까 축소. 됐죠? 그리고 나서 얼굴도 전체였어. 근데 지금은 여기 얼굴만 진짜 줄어든 거니까 이것도 축소 이해될 거야. 그리고 나서 완전 바뀐 거 이거 어여쁘다 이것도 기억나지 얘들아? 그 다음에 어리다 이러고 완전 바뀐 거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의미 변화까지 해서 의미도 끝났고 잠깐만 좀 쉬었다가 쌤하고 이 문장 성분만 조금 본 다음 문제 한번 같이 풀러 가볼게요. 실제 문제. 자, 그러면 좀 쉬자. 무시. 자, 그러면 우리 뒤에 것도 얼른 보고 마무리하는 게 낫지. 근데 얼른 마무리는 안 될 것 같네. 자, 그러면 얘들아 요거까지도 또 볼게. 개념만 좀 정리를 하고 갑시다. 이것도 큰 틀에서 보는 거니까. 자, 그럼 문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문장 부분은 쌤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긴 할게. 지금은 좀 개괄적으로만 보는 거니까. 일단 문장 성분에는 주성분, 부속성분, 그 다음 독립성분이 있고 주성분은 크게 어려운 거 없잖아. 그치? 그리고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를 만들 때 이런 거 조사가 좀 중요한 거지. 격조사가 붙어서 걔를 어떤 문장 성분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보어였죠. 보어. 보어는 항상 서술어가 정해졌다고 했어. 되다, 아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어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두 가지잖아. 일단 그거를 관형사용 어미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된 아들 요거 맨날 나오는 방식이 똑같아. 저번에 했는데 선생님이 된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 은는 을던이 붙어서 꾸며주는 거니까 이거 관형절이잖아. 그치? 그리고 얘를 원래 형태대로 바꾸면 아들이 선생님이 되다잖아. 그치? 그러면 이 관형절에 생략된 건 아들이라는 주어잖아. 그쵸? 근데 이걸 보고 주어가 남아있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이해됐지? 그래서 첫 번째 이 보어에서 조심해줘야 되는 건 안긴 문장으로 바뀔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이 선생님이 되다 할 때 너무 그 안긴 문장 이것도 똑같아. 너무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에 몰입하다 보면 이걸 보고 서술절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 보어가 있는 문장은 혼문장이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조심해야 되는 게 보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부속성분, 관형어, 부사어는 너무 중요하잖아. 얘네들이 체언을 꾸미면 관형어, 그 다음에 용언을 꾸미면 부사어인데 얘네들 더 작은 범위였던 관형사와 부사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했을 때 범위의 차이라고 했어. 됐지? 자, 그리고 또 쌤이랑 저번에 했을 때 옷은 옷인데 예쁜 옷이야.
그러면 어쨌든 옷이라는 체온을 꾸며주니까 관형어지. 그리고 얘를 뜯어봤을 때 얘는 예쁘다라는 단어야. 그럼 예쁘라는 단어의 어간과 그 다음에 니은이라는 어미가 붙어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럼 이때 니은의 이름이 뭐냐? 붙어서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어미니까 관형사형 어미라고. 됐지? 그래서 두 번째로 써놓은 거. 문법적 기능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아니라 이름. 문법적 기능에 따른 정해지는 이름이 있다는 거.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 얘가 관형격 조사고 주격 조사인지가 전부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었어. 자, 그리고 나서 독립성분은 넘어갈게요. 자, 이러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문장들은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뉘는데 주어 서술어가 기본적인 문장 성분이라고 했습니다. 얘가 한 번만 나타나 혼문장. 아무런 막 되게 여러 가지 수식이 있다 하더라도 서술어 먼저 찾으라는 거.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겹문장은 2번 이상 나오면 되는데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이고 아는 문장이 훨씬 중요하다고 했어. 그치? 그리고 우리 명사절, 그 다음에 부사절, 관형절, 서술절, 그 다음에 인용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거인 줄 알려주는 표지들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형절은 은는을더니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부사절은 개, 이, 도록, 아서 이런 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명사절은 음기 이런 게 나와야 되고 알겠죠? 표지까지도 봐주시면 된다는 거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설명을 할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볼 건데 얘는 동방고 작년 기출이더라고. 그래서 문제를 되게 내신처럼 냈길래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 너네들이 먼저 좀 읽어보고 난 뒤에 쌤이랑 한번 가볼게. 한번 이거 풀어봐. 이거 여기도 있어. 너무 힘들게 보지 않아도 돼. 응. 그래서 첫 번째 거 문제 어때? 나는 이거 살짝 답은 너무 다른 게 아니어서 근데 문제가 살짝 좀 이상하긴 해. 이게 녹화 중이라서 그런데 동방고가 문제가 조금 이상해. 선생님이 실수가 좀 많은 것 같다. 이따가 또 보여줄게. 그러면 얘들아 답 근데 찾아보긴 했어? 한번 찍어볼래? 자, 답은 쌤이랑 같이 보면 이거 답 5번 맞죠? 5번. 자, 위에 있는 거 문제 이거는 좋았어.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건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래. 그랬을 때 1번부터 보면 얘 양수는 맞지? 입술 사이에서 나오는 거 맞고 파열성 맞잖아. 입을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 브드그의 그 계열이었으니까 근데 격음성 플러스 해야 되는 거지. 왜냐면 격음 자체가 우리 거센 소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2번으로 가면 마지막 얘는 격음성이 아니라 된 소리는 경음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로 가야 되고 경음이 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3번으로 가면 얘 파열성 맞지? 그는 우리 소리를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니까 파열성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평음성은 뭐냐면 경이야. 그러니까 예사소리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요거는 맞아요. 자, 그리고 4번으로 가면 후음, 마찰, 요거 맞죠? 목구멍 긁으면서 내는 소리. 근데 뭐 터뜨리는 소리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위에 게 완벽하게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츠는 경국의 음 맞아. 즈츠, 경국의 자리 있으니까. 그리고 얘가 사실 파찰음이지. 근데 파찰은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마찰성이 들어간다고 해도 맞다고 본 거야, 여기서.
파찰이 마찰 더하기 파열이니까. 그리고 격음이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거센 소리니까 맞구나 해서 답은 5번으로 가야 돼.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좀 이상한데요 하면 이게 파찰로 나와 있으면 더 완벽하기는 하지만 선생님이 어렵게 내려고 파열하고 마찰하고 쪼갠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5번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로도 가볼게. 첫 번째 거 됐으면. 자, 두 번째 것도 얘들아, 의문체계에 대한 건데 문제를 참 재밌게 잘 내셨더라고. 그래서 쌤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 자, 기억의 자음은, 이거 뭐지? 의 자음은 목청이 울리지 않아. 그럼 울림소리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우리 노랑, 무 얘네들은 빼줘야 된다는 거. 그치? 자, 요렇게 울리지 않고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려. 그럼 얘는 파열음 얘기하는 거네. 자, 그리고 윗잇몸에서 소리가 난대. 그럼 치조음이니까 파열음 중에 치조음은 디귿 계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리고 바로바로 이렇게 나와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자음 중에 디귿이 들어가는 거 찾으라고 하면 이렇게 일단 찾아주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것도 한번 가볼게. 이때 모음은 2번에서 앞쪽에 위치하네. 그럼 얘들아 이거 무슨 모음? 전설 모음 맞지? 그러면 키위 제외해 중에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입술을 평평하게 펴래. 그러면은 키위 제외 중에서도 이 에만 남는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혀의 최고점 높이가 가장 낮아. 그러면 입이 점점점 벌어져야겠네. 이 에라고 했을 때 이 에라는 모음을 가져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남 동그라미 친 것 중에 에라는 걸 가진 건 우리 대전이라는 4번. 이렇게 봐주는 거. 근데 문제 유형이 진짜 내신 같지? 그래서 이렇게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어렵게 이렇게 했지만 그 학교에서는 자음체계표, 모음체계를 주기는 했어. 근데 없이도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리고 우리 뒤로 또 넘어가시면요. 적절하지 않은 거를 한번 찾아보래. 이건 너네들이 찾아봐, 얘들아. 자음체계표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 얘들아 볼까? 요거 그냥 평범한 음운 변동을 체계표랑 이어서 나타낸 거 맞지? 요거 답 4번이죠. 4번. 자, 왜 그런지 볼게. 자, 신발을 신발로 잘못 발음했다면 니은을 미음으로 바꿔 읽은 건 맞아. 근데 틀린 건 비읍과 조음 방법이 같은 게 아니라 드와 무는 위치가 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체계표를 이렇게도 어렵게 낼 수 있다는 거 생각을 좀 해줘. 자, 그래서 체계표가 자꾸 중요하다고 말했던 걸 좀 잘 반영해준 그런 학교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나머지는 넘어가도 되겠지, 얘들아? 이런 것도 한 번씩 다시 봐주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로 가면 아까 성절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음절과 관련된 거거든. 이것도 한번 같이 볼까요, 얘들아, 이거는? 자, 음절이라는 것은 하나 이상의 음운으로 이루어진 소리의 결합체. 그 다음에 이 음절 유형은 그느드르로 나눌 수 있대. 했을 때 중성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초성, 중성, 중성, 종성, 초중, 종성 이렇게 나눌 수 있대요. 자, 그러면은 일단 1번부터 가면 농사의 첫 음절이 뭡니까? 얘들아, 농사 이거 첫 음절이 뭐야? 농이지, 그렇지. 그럼 농으로 봤을 때 초성, 중성, 종성 다 있지? 그러니까 얘는 이거 리을로 가야 되네? 리을.
그치? 자, 그리고 깊이 발음할 때 첫 음절 뭡니까? 요거 기지, 기. 왜냐면은 얘는 깊이로 되기 때문에 기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둘째 음절은 피 맞지 했을 때 얘네들의 유형을 보니까 초성 있고 중성 있고 초성 있고 중성 있고 일단 얘는 맞는 말이네. 그치? 자, 그리고 나서 3번이 맞냐 틀리냐에 따라 답이 1번 아니면 2번이겠다. 자, 우리 윤기 발음할 때 첫 음절 윤이죠? 그치? 첫 음절 윤기 할 때 윤이야. 그러면 우리 윤은 첫 음절이 윤이니까 디귿 맞지 요거. 그치? 그러니까 얘는 디귿이 돼야 돼서 답은 2번이구나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쌤이 여기서 뺀 게 뭐냐면 이 학교에서 진짜 친절하게 문제를 냈던 게 음절은 표기가 아니라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조건을 줬어. 근데 이거는 당연하게 알아야 돼. 알겠지? 이렇게 다 써보고 난 뒤에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성절성과 같은 문제는 이렇게도 바뀌어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지. 이거 주는 문제 같았는데 잘못된 거 찾으라는 거야. 자, 먼저 우리 읍조리다 할 때 우리 리을 피읍이 리을 비읍이 됐어. 이거 음끝 일어난 거? 이거 프가 부가 된 거니까 맞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리고 나서 이 읍조리다처럼 뒤에 있는 즈가 쯔가 됐어. 그럼 된소리 되기 다시 말해 경음화 일어난 거 맞지? 그리고 나서 우리 리을 비읍에서 비읍이 됐어. 리을 탈락된 거? 맞아 틀려? 자, 그럼 뒤에 있는 것도 볼까 얘들아? 자, 무치다로 가면은 일단 요거 무티다로 바뀐 거 보니 드흐가 합쳐진 거니까 거센소리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거센소리 되기 다른 이름 경음화 맞고요. 그리고 나서 티가 이거 어디 갔냐? 무치다가 돼야 돼. 그러면 티가 치가 된 거니까 구개음화 일어난 거 맞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답은 3번이야. 디귿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리을 비읍에서 리을이 떨어졌어.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떨어진 거니까 이거 뭐 일어난 거야?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거지. 그러면 리을 탈락이라는 건 이게 아니었고 쌤이랑 했던 거 기억나지 얘들아? 되게 욕같이 생겼던 거 있잖아. 리을은 이렇게 생긴 애들이랑 만났을 때 떨어지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살다, 사시오, 삽니다, 살, 그 다음에 사네, 그 다음에 사오처럼 요런 경우에 리을 탈락이 일어난다고 했지. 그래서 말장난입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너무 여기에 몰입하다 보면 리을이 떨어졌네? 라고 본다고. 근데 자음군 단순화라는 이런 함정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뒤로 또 넘어가서 요것도 너네들이 먼저 풀어볼까? 요거. 겹받침의 표준 발음에 대한 단계별 학습,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얘도 한번 볼까? 요거 답 찾았어, 얘들아? 답이 3번 맞지? 3번이어야 돼. 자, 그리고 이거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발음 잘못된 거부터 찾아야지. 우리 여덟이가 아니라 여덟비라고 가야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잘못된 거부터 제끼고, 그 다음에 요것도 발음하면 몫을 되잖아.
그치? 그리고 맨 마지막도 다카고가 아니라 다카고가 되잖아. 다카고. 그쵸? 그래서 요거 이렇게 발음 아닌 거 다 제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두 가지를 살펴보면 흥만 요거는 일단 괜찮아. 그랬을 때 B로 가면 겹받침 리을 기역인 상황이야. 그쵸? 그리고 얘는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자음 지금 미음 앞에 있는 거 맞지? 여기 앞에서 각각 그룹으로 발음해야 된대. 그러면은 지금 요게 왔으니까 처음에는 흑으로, 기역으로 바뀌어줘야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치? 그리고 나서 우리 C로 가면 이 기역과 비읍은 니은, 미음, 지금 미음 앞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돼? 이응으로 바뀌어줘야 된다 라고 가는 거니까 3번이 맞습니다. 그리고 4번은 정말 치사하게 나왔던 게 일단 갑까지 할 때 이 B는 맞지? 왜냐면 비읍, 시옷, 얘는 각각 비읍으로 끝으로 돼야 된다는 거니까 비읍 오는 건 맞아. 근데 우리 까지는 D라고 나와 있는 거 마치 된소리 되게 일어난 것처럼 보지만 얘는 원래부터 된소리였잖아. 그치? 이런 함정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넘어갈게요. 문제 잘 만들지, 선생님들. 자, 그리고 뒤로 또 넘어가 보시면요. 요거 아까 쌤 얘기했던 거. 품사의 종류가 다른 것을 찾아라 했을 때 되게 친절하지. 왜냐면 동사냐 형용사냐에 따라서 제한되는 것들이 많아 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요것도 너네들이 먼저 풀게요. 혼자 다른 거 한번 찾아볼게. 이거 너무 쉽지 않니 근데? 요거 답 같이 봅시다. 요게 혼자 2번만 동사지. 그치? 왜냐면 걸맞은 위에서 걸맞은이니까 관용사용 어미 얘기하는 거 이쪽으로 갔으면 걸맞는이 아니라 은으로 쓰고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얘는 형용사구나 생각하면 되고, 똑같이 뭐뭐 하고자는 우리 동사에만 결합한 다음에 얘는 벌써 그래서 동사야. 그래서 여기서 만약 실수한다면 새롭다라는 말은 동사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새로워지다라는 새로운 단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는 뭔가 동사구나라고 갔어야 됐다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도 똑같이 긴 관용사용 어민데 기는이 아니라 긴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이어주면서 찾아줬으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도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문제, 논란이 있었던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처리됐는지 잘 모르겠어.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 그리고 너네들이 수업할 때 이 첫째가 품사가 뭐예요 하면서 우리 같이 얘기했던 그 문제가 실제로 이렇게 나왔더라고. 자, 그랬을 때 다음 품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래. 일단 얘들아, 첫째가 저기 있었네 할 때 첫째, 이거 품사 뭡니까? 첫째. 우리 가족 중에 자식 중에서도 첫 번째 아이를 의미하는 말. 이거 명사래.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때 첫째, 둘째, 셋째, 우리 집 자식 첫째, 둘째, 셋째 할 때는 명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제낄 수 있는 것부터 제껴보자, 얘들아. 우리 명사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 할 수 있지? 그럼 1번은 제끼고요. 그리고 조사와 결합할 수 있지? 제껴야 돼. 자, 그리고 3번은 좀 애매해. 넘어가고 4번으로 가면 얘들아 명사 불변어 맞잖아. 그치? 그럼 얘도 제껴요. 그럼 답은 3번 아니면 5번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하나 보자. 일단 5번. 얘들아 대상의 순서를 나타내는 말 뭐지? 수사지. 그렇지. 그리고 3번도 보면 아들은 아들인데 첫째 아들이야. 그럼 얘 뭐야? 관용사야. 관용사. 그러면 이거 답은 일단 선생님이 3번으로 처리를 해야 한 것 같거든? 근데 이렇게 내면 문제 잘못 낸 거야. 알겠지? 아마 학교에서는 이걸 보고 수사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말이 맞다 이렇게 간 것 같기는 한데 얘는 명사입니다. 엄연하게. 명사고 마지막은 수사고 3번, 5번이 둘 다 답이 돼야 돼요. 되셨죠? 저것도 사전에서 여러 번 찾아도 다른 곳에서 찾아도 그렇게 나오니까 저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그 다음 문제는 통사냐 비통사냐를 물어보는 합성어로 갔네? 이것도 한번 너네들 볼까?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오래 고민하면 안 되는데. 답이 바로 나와야 돼. 이거 답 1번이죠? 그쵸, 그쵸? 왜냐면, 덮밥은 체온, 덮은 어간. 그쵸? 그럼 어간에 어미가 없는 비통이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럼 너네들이 이제 좀 궁금한 건 나머지는 괜찮을 텐데, 곶감. 이게 왜 비통사예요? 라고 하는데, 이 곶다는 그 꽂다? 꼬챙이 할 때 그 꽂다? 그 꽂다라는 어간에 붙은 말이야. 옛날에 그렇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래. 어쨌든 파생어? 아닌데? 얘를 그 합성어로 보기는 하는데 이거를 용언의 어간과 결합한 거라고 처리를 한대요. 됐죠? 그래서 이것도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이 정확한 게 1번이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돼. 얘들아, 문제 있는 거 없지? 넘어갈게. 자, 그리고 이거 너네들 풀어야 돼. 예.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위에 있는 걸 보고 분석한 결과야. 얘가 아니었네, 중요한 게. 아, 이것도 쉬운 거였네. 미안, 너무 겁줬지? 이것도 쭉 그냥 읽기만 하면 답 나오는 거 맞지, 얘들아? 했을 때 이것도 답만 좀 볼게요. 답은 5번이죠. 우리 좋다라는 어간에다가 뭐뭐 아서라는 어마어미, 그리고 뭐 연결어미 요 정도로 봐야 되는 거 맞지? 어마어미 중에 연결어미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도 설명 없이 가고 내가 진짜 이거 대박이다 했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뒤에 있는 있다 요 문제였는 것 같아. 요것도 한번 풀어볼게. 있다라는 걸 봤을 때 품사가 동사일까 형용사일까? 문제를 보는데 왜 이렇게 주먹을 막 뼈를 그렇게 막 부수니? 무슨 화났니? 왜 나한테 두려움을 주는 거야? 얘들아, 이거 볼까? 같이? 함정에 빠졌냐는 거거든? 답 1번이죠. 데이치다 했지? 왜냐면 지금 나에게는 돈이 10,000원이 있다 할 때 는이 붙으면 동사 맞죠? 그치? 근데 는이 붙을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지금 형용사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는이 붙을 수 없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가 아니지, 얘는. 그래서 얘는 선어말 어미 는이죠. 선어말 어미 는. 는어깨 탈 때 는이었기 때문에 그 함정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억의 자료를 통해서 형용사이다. 는이 못 붙으니까 아까 동사 형용사 그 맥락이었고, 그리고 우리 명령할 수 있는 건 행동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동사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뭐 하고자 라는 거는 우리 의도. 그치?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있다라는 품사는 여기서는 동사인데 형용사. 그럼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로 쓰일 수 있네. 근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얘들아 옛날에 한 적 있어. 우리 이거 어디서 했었냐면 주체 높임 할 때 간접 높임이랑 같이 이어서 본 거거든. 보면 너가 아니라 이때 주어를 할머니나 선생님처럼 높은 사람이라고 치자. 그러면 할머니께서는 꼭 교실에 계셔요라고 특수어휘를 통해 실현할 수 있잖아. 그치? 이럴 때는 어떤 의미냐면 존재의 있다라는 뜻이야. 존재. 하지만 우리 10,000원이 있다라고 할 때 할머니께서는 10,000원이 있으시다라고 말해야 되지 계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어. 왜냐면 이때 있다의 의미는 소유니까. 그래서 소유냐 존재냐에 따라서 형용사냐 동사냐로 나눠지는 거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그 간접 높임이냐 직접 높임이냐 이거랑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의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문제야.
마지막 문제 요거는 쌤이랑 한번 봅시다. 요거까지 보고 우리 오늘 마무리할게. 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는데 일단 기억을 보면은 드트가 이랑 결합하는 경우 즈추로 바꿔라 하는 거 구개음화에 대한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드 다음에 히가 결합돼서 티로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그러면 일단 드 히가 티가 된다는 거는 축약 거센 소리 되기고요. 거센 소리 되기, 그리고 거센 소리 되기 이루어진 것도 치로 바꾸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구개음화까지도 같이 봐줘야 되는 거. 자, 그리고 어간의 받침 니은, 미음 뒤에 결합되는 그드, 스즈 이거 된 소리로 발음하는 건데, 얘들 우리 된 소리 되기 환경 4가지 있다고 했었지. 그치? 기억해야 돼. 다시 돌아가야 돼. 첫 번째는 그드브 뒤에 모든 애들 전부 다 바뀐다고 했고, 두 번째 환경이 우리 어간의 받침 니은, 미음이었다는 거 생각. 그리고 나서 우리 다만 조건이 있다면 피사동 전미사 기가 붙을 때는 된 소리로 발음하지 말래.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그 아이를 안다 라고 할 때는 된 소리 되기가 일어나. 하지만 그 아이가 나에게 안기다 라고 할 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됐죠? 자, 그랬을 때 1번부터 가면 이랑 읽었더니 반니랑이 됐대. 왜? 이랑이 실질이기 때문에. 됐죠? 근데 우리 아까 여기서는 전미사나 모음 이런 것들이 형식이니까 1번이랑 기억이랑 연결시켜줘야 되는 게 맞고. 자, 그리고 2번으로 가면 구지에서는 어금 받침 뒤에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에서 구개음화 얘기하는 거 맞으니까 얘도 넘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3번으로 가면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먼저 축약이 일어났어. 거센 소리 되게 얘기하는 거 맞지? 그리고 나서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정리한 거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니은도 맞고요. 됐죠? 그리고 나서 4번으로 가면 잠기다 같은 경우 일단 된 소리 되기가 일어나지 않았어. 하지만 문장을 만들어 보면 되지. 내가 물에 잠기다야. 그러면 잠김을 당하는 거니까 이때 사동전미사가 아니라 피동이구나까지 해서 문법 요소랑도 엮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마지막 감다에서는 어간의 받침이기 때문에 일어난 거다. 이렇게 봐주는 거고, 그리고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던 게 뭐냐? 이 어간을 꼭 기억하라고 했어. 왜냐? 우리 예를 들면 눈동자 같은 거, 그 다음에 밤길 같은 거, 얘네들도 읽어보면 똥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읽어보면 밤길이 되니까 꼭 니은 미음 뒤에서 일어나는 요 환경 같지만 어간이 아니었다는 거 반드시 또 같이 기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뭐야? 사이소리 현상. 알겠지? 자, 그러면 요까지 해서 우리 기출문제들도 한번 봤는데 혹시나 요것도 궁금한 게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문을 또 해주시고요. 그리고 쌤이 나눠준 문제들 그냥 꾸준히 풀면서 제발 질문 좀 해. 알았지? 자, 그럼 오늘 수업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 고생하셨습니다.